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 모멘텀 반복론은 키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두 번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마찰력을 적용하는 두 가지 키포인트가 있다고 했는데, 두 번 접근하는 거는 그레디언트를 가속도로 보고 속도를 먼저 한번 접근해서 만들고, 거기에 이제 마찰력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 뮤라는 텀에 의해서 고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접근하는 이런 구조를 갖는데, 여기서 네스토로프라는 사람이 그 포커스를 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베이직한 그레디언트 알고리즘하고 같은 거죠.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그 포인트가 이제 이전 타임 시점의 포지션에 해당하는, 포지션이 세타죠. 그 시점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합니다. 근데 요 과정이 연산 과정을 지금 요약하듯이 한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두 번 접근하는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간 과정이 이제 속도를 계산하는 요 과정이 있는데, 요 속도의 이 첫 번째 텀이 어떻게 보면 중간 한번 거쳐가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포인트를 어차피 두 번 연산을 해서 나중에 업데이트 할 텐데, 중간에 한번 업데이트하는 이 포인트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가는 점에서의 그레디언트하고 더 가깝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다라는 그런 인투이션에 기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알고리즘은 그레디언트를 세타 t-1에서 계산을 하는 거고, 이 점이 이제 vt로 한번 적분된 mu vt-1이 더해진 세타 t-1에다가 무슨 얘기냐면 요 항과 요게 첫 번째 항을 더한 거. 그러면 요 녹색 에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점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것보다 조금 더 최신의 그레디언트 때문에 정확하다. 그래서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요것과 동일하지 않고 뭐 약간 더 정확한 이런 방향을 향하는 그레디언트가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업데이트해 나가자. 라는 게 이제 기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나왔던 식을 좀 요약을 해본 건데요. 한 번 접근할 때 속도로 접근하는 부분은 거의 동일한 식이고, 자, 이전의 알고리즘에서는 이 세타 t-1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했는데, 요놈은 중간점인 요 항을 더 더한 이 점에서 구해보자 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접근하는 그 식은 그대로이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알고리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인데, 문제는 연산하는데 아주 골치아파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는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레디언트 디센트 기반의 그런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을 생각을 해보면 그 델타 L 델타 L 마이너스 L 플러스 1이라는 그런 그레디언트를 각 레이어별로 우리가 계산을 했었죠. 네, 그렇게 계산된 그레디언트들이 바로 현재 시점이 아닌, 그러니까 현재 시점의 직전 시점인 세타 t-1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구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유심히 살펴보면, 이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으로는 이게 구현 불가능하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좋은 알고리즘인 건 아는데 기존에 우리가 유도했던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하고
하고 매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매치가 안 되니까 이거 버려야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스터로프의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는 이걸 왜 버리느냐. 자, 요걸로 변수 취한을 해버리면 된다라는 게 기발한 아이디어. 자, 이거를 새로운 변수로 바꿔버리자는 얘기죠. PT로. 그러고 그 PT가 이제 새로운 전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가 됩니다. 세타 T는 아예 사라진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PT에 대한 백프로퍼게이션을 하면 기존의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식들을 세타 T를 다 지우고 PT로 바꿔치기 하자라는 게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PT-1으로 이렇게 변수 취한을 한 거죠. 변수 취한은 뭐 여러분들이 취한 적분할 때 맨날 하는 그 테크닉입니다. 변수 취한을 해서 자, 이 부분은 PT로 바뀌고 여기가 세타식으로 돼 있죠. 더 이상 우리가 세타를 더 이상 사용 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대신에 PT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식을 PT로 바꿔치기 해야겠죠. 그래서 세타 T는 PT-뮤T가 되니까 각 항에 집어넣고 정리해보면 이 마지막 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두 개의 항은 세타 T-1을 여기서 그냥 그대로 정리해서 적은 거고, 요 항은 PT-뮤 VT인데 뮤 VT는 여기로 오른쪽으로 보낸 거고, 요 VT는 원래 있었던 거고. 그래서 뭐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변수 취한을 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다. 자, 이거의 장점은 기존의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은 기존의 모멘텀 알고리즘의 첫 번째 스텝하고 거의 동일하고 두 번째 식이 바뀐 거죠. 두 번째 식이 이전엔 좀 단순했는데 두 번째 이 접근하는 스텝이 조금 복잡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조금 더 빠르게 수렴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리 베이스드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직스 베이스 알고리즘은 이제 두 가지 종류죠. 모멘텀하고 네스터로프 모멘텀 두 가지를 배운 거고. 자, 히스토리 베이스드 알고리즘은 지난번 잠깐 개념 설명을 했듯이 이런 모양의 로스 펑션이 제일 골칫덩어리라고 그랬죠. 그레디언트가 한쪽 방향으로 유난히 크고 이쪽 방향으로 작을 때 그 마이그레이션 하는 또는 트레젝토리가 이렇게 지그재그 패턴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거를 다이렉트하게 없애주는 방법은 많이 움직이는 쪽의 컴포넌트를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의 그레디언트들을 계산했던 이전의 히스토리들을 다 평균을 내서 각 컴포넌트별로, 각 좌표 엘리멘트별로 값이 컸던 놈들은 줄여주고 작았던 놈들은 키워주는 형태로. 그래서 이게 히스토리를 평균을 내는 과정입니다. 그레디언트를 기존까지 그러니까 지금 t라는 타임 스텝이면 1부터 t만 했을 때까지 그레디언트들이 계산이 되었을 텐데, 그레디언트는 벡터들이죠. 그 벡터들을 각 엘리멘트 와이즈 제곱을 합니다. 이게 벡터의 그 놈 스퀘어가 아니고 요 동그라미 제곱의 의미는 벡터의 각 엘리멘트들을 따로따로 제곱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산의 결과값도 스칼라가 아니고 여전히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S라는 게 전체적으로 벡터가 됩니다. 각 엘리멘트가 제곱된. 그래서 이거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결국 그냥 엘리멘트 와이즈 스퀘어를 그냥 평균 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평균 여기에서 t-1분의 1이 안 들어가 있을 뿐이지, 그거는 나중에 이 람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포함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건 평균을 내는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즉 서메이션이나 평균이나 딥러닝에서는 거의 같이
같이 취급한다라고 앞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제곱을 한 거니까 뭔가 스케일을 맞춰주기 위해서 각 엘레멘트별로 또 루트 S를 구하고, 즉 스퀘어 루트가 S가 지금 벡터입니다. 스칼라가 아니고. 그래서 벡터의 스퀘어 루트는 뭐 수학적으로는 정의가 안 돼 있지만 여기선 편의상 저런 노테이션을 쓴 거죠. 각 엘레멘트별로 스퀘어 루트를 취한다. 그리고 이제 나눗셈을 하는데 요 놈도 벡터고 요 놈도 벡터니까 벡터 나누기 벡터라는 게 사실 수학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는 편의상 엘레멘트 와이즈 나누기를 하겠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파이썬에서는 이게 그냥 기존에 있는 노테이션인 나누기 노테이션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서 엘레멘트 와이즈 나누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이런 머신러닝 쪽에 쓰기가 편한 랭귀지인 게 뭐 이런 툴들이 많이 장착이 돼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단순 무식한 알고리즘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많이 움직이는 쪽에 평균을 내서 그쪽이 값이 크면 그걸 그냥 노멀라이즈 시켜주겠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피직스 베이스 알고리즘은 그래도 뭔가 약간은 모티베이션이 있죠. 뭔가 이 뉴턴 역학에 기반을 해서 뭔가 로스 펑션을 포텐셜 펑션으로 보고 가속도로 보고 이렇게 해서 유도한 뭔가 좀 근거가 있는 것 같지만 이거는 뭐 근거도 없이 거의 초등학생 수준의 아이디어로 이런 방법을 썼는데 놀랍게도 이런 초등학생 수준의 알고리즘이 성능이 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방법론을 배웠는데 두 가지 방법론을 섞어서 쓰면 더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섞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섞어서 만든 알고리즘이 이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아담이라는 그런 알고리즘이 만들어져 있고 이 두 가지 방법론이 섞여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담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고, 자, 이 에이더그레드의 또 다른 버전인 거의 같은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의 같은 수학적으로는 동일한 알고리즘인데 약간 연산하는 방법 또는 연산량을 조금 줄인 방법이 이제 RMS 프롭이라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RMS 프롭은 동일한 방금 전에 배운 알고리즘하고 같죠. 히스토리를 이렇게 평균을 취하고 이게 이제 기존의 에이더그레드 알고리즘인데 이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생각을 해보면 그냥 기존에 있었던 것들 다 더해준 거죠. 더해주고 뭐 앞에 t-1분의 1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건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 근데 각 스텝마다 이 서메이션 하는 연산을 계속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 연산량이 약간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했던 히스토리 계산에서 중복되는 걸 다시 반복해서 계산한다는 게 있죠. 모든 컴퓨테이션 또는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가장 뭔가 피해야 될 사항들 중에 하나가 뭐 기본적인 뭐 알고리즘 기초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중복된 연산은 최대한 피해라라는 게 기본 철학입니다. 근데 이 에이더그레드 알고리즘은 계속 중복된 연산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t-1까지 계산을 했고 지금 다다음 스텝에서 계산할 때 t까지 계산을 해야 되면 t-1까지 계산한 거를 재활용하면 되는데 이놈은 처음부터 또 다시 다 계산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리커시브하게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평균 또는 서메이션 계산했던 거를 이용해서 살짝 업데이트 해주는 이런 거를 리커시브한 업데이트라고 하죠. 리커시브 업데이트. 자, 이거는 다이렉트한 업데이트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산하는 거고 중복해서. 자, 이놈은
리커시브한 이유는 이전의 S 값을 활용해서 이전 타임 스텝에 살짝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이게 수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게 저 뮤를 자, 여기가 앞에 그 평균 내는 팩터가 붙어 있다고 치면 t-1분의 1이라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평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뮤를 t분의 t-1로 놓으면은 첫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이 완전 동일하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식하고 이 식이. 그래서 뮤는 1에 가까운 수고 1-뮤는 t분의 1에 가까운 수고 t가 좀 크면 좀 작은 숫자가 되겠죠. 이거는 암산으로도 가능하고 집에 가서 한번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저게 수학적인 근거인데 실제로 알고리즘을 돌릴 때는 굳이 뮤를 이렇게 딱 데피니티브하게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게 그냥 자유자재로 돌아가게 그냥 픽스 시켜놓는 게 오히려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건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상수여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적당한 값, 한 0.9나 0.8 정도로 그냥 아예 시간에 관계없이 픽스를 시켜놔도 잘 돌아간다라는 게 이미 실험적으로 검증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뮤를 이렇게 놓지 말고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처럼 일종의 상수로 놓고 돌려도 이 알고리즘이 잘 돌아간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스텝은 이전 에이다 그레드 방법하고 완전 동일하죠. 그래서 이 S라는 평균값 또는 서메이션 값을 다이렉트하게 중복해서 업데이트할 거냐 아니면 리커시브하게 업데이트할 거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완전 동일한 알고리즘입니다. 두 개가 이름만 다르지. 그래서 에이다 그레드나 RMS 프롭이나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예고한 바와 같이 이런 모멘텀 피직스 베이스드 알고리즘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RMS 프롭 히스토리 베이스드 알고리즘이죠. 이 두 개를 하이브리드로 결합한 방법을 많이 쓴다. 이게 이제 킹마라는 사람이 처음 제안을 했고 지난 한 10년간 쓰이는 가장 파퓰러한 SGD 알고리즘이라고 봅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아담을 쓰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컨드 파퓰러한 거는 방금 직전에 RMS 프롭이 그 외의 경우 많이 쓰인다. 그래서 아담이 한 90% 쓰이고 한 10% 정도는 RMS 프롭이 쓰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아까 그 모멘텀 또는 피직스 베이스드 알고리즘이 두 번 접근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두 번 접근하는 그 아이디어만 가져옵니다. 그레디언트에서 그레디언트가 가속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속도를 한번 접근해서 만들고 그 속도를 다시 접근하면 세타 포지션에 해당되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과정인데 두 번 접근할 때 그 첫 번째 접근하는 단계가 속도를 만드는데 이 속도를 모멘텀이라고 노테이션을 좀 바꿔서 불러보자는 얘기죠. 사실 모멘텀이라는 게 여러분들 일반 분리 배웠을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모멘텀과 같은 개념입니다. 속도 곱하기 질량 MV 보통 모멘텀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질량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냥 속도랑 같은 양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멘텀을 아까 동일한 방법으로 리커시브하게 업데이트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오리지널 모멘텀 방법은 여기에 뭐 마이너스 람다 그레디언트하고 여기에 뮤 뭐 이런 게 들어갔는데 그런 거를 그냥 베타 1이라는 파라미터로 이렇게 믹스를 시켜버린다라는 리커시브한 업데이트로 대체를 시키겠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RMS 프롭 알고리즘에서 그 히스토리를 정립하는 부분이 있었죠. 평균을 구하는 부분, 뭐 S라고 불렀는데
RMS 프로하고 동일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까 파라메탈 뮤라고 불렀었네. 네. 이 뮤를 베타2로 체인지해서 동일한 식으로 바꾸고 파이널 업데이트는 동일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RMS 프로에서는 여기서 그레디언트가 들어갔었는데 그레디언트 대신에 한번 적분한 값 모멘트가 들어갔다. 그래서 이 식만 보면 도대체 이게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냥 이게 피직스 베이스 알고리즘하고 히스토리 베이스 알고리즘을 그냥 결합시킨 그냥 칵테일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네, 아주 놀랍게도 이게 성능이 의외로 잘 나오고 뭐 대부분의 경우 잘 작동하기 때문에 디폴트로 대부분의 딥러닝 알고리즘에서는 아담을 쓴다라는 얘기고. 자, 이걸 만든 사람이 요 킹마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그 언슈퍼바이즈 러닝에 굉장히 중요한 디퓨전 모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라는 거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쪽 업계를 좀 뉴스를 자세하게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굉장히 요즘 재미난 뭐라 그럴까요? 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이 사람이 오픈 AI에 워낙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초창기 멤버로 스카웃돼서 일을 하다가 최근에 샘 얼트만이 독재를 하면서 회사를 이상하게 바꿔가고 있죠. 그런 거에 반기를 들고 많은 엔지니어들이 뛰쳐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또 핵심적인 멤버가 바로 이 킹마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킹마라는 사람도 뛰쳐나와서 자기 회사를 하나 최근에 차렸다고 1, 2주 전에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아담이 약간 변형된 버전으로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버전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이 어떻게 변형이 돼서 쓰이냐면 여기 베타1, 베타2라는 이제 리커시브 업데이트하는 즉 모멘텀하고 히스토리를 리커시브 업데이트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놈이 그냥 픽스를 시켜놓으면 하이퍼 파라미터처럼 상수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어느 정도 학습이 지난 다음에는 잘 작동을 하는데 학습 초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식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데 보통 초기 조건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모멘텀도 그렇고 S도 그렇고 제로로 가져갑니다. 초반에 올 제로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로고 이거 초반에 이니셜 컨디션이 M이나 S가 제로이면은 베타1, 베타2가 초반에 뭐라 그럴까요? 아주 큰 값이 아니면은 보통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니까 작은 값으로 제로로 이니셜 컨디션을 가져가면 계속 작은 값만 계속 튀어나와서 초반에 킥스타트를 할 때 굉장히 느려집니다. 자동차 시동을 거는데 시동을 걸어서 뭐 제로백이라고 하죠. 빨리 탁 튀어나가야 되는데 조금씩 굉장히 늦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좋은 알고리즘은 맞는데 초반에 너무 워밍업이라고 하죠. 워밍업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픽스는 뭐냐면 그렇다 그러면 초반에 이 베타 값을 좀 부스팅을 해주면 되겠구나, 키워주면 되겠구나, 그리고 점차적으로 다시 낮춰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게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 쓰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보통 바이어스 커렉션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이제 오리지널 버전인데 이 오리지널의 M하고 S를 여기서 계산된 것들을 이런 바이어스의 이런 1 베타 1 T승, 인덱스가 아니고 파워 승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타 1, 베타 2는 픽스를 그대로 시키는데 요
요 함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려보면, 자, x분의 1은 이런 모양이죠. 1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x분의 1은 뭐 이런 모양이고, 그게 이 식을 베타 1 t승을 x축으로 본다 그러면 정근선이 1이 있고, 이런 커브가 됩니다. 그래서 요 t는 지금 이터레이션 하는 스텝의 타임인데, t가 0이면, t가 0승이면 베타 1 t승은 1이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향해 가는 그런 1에서 0으로 향해 가는 변화를 보이고, 베타 1 t승은, 그 말은 이게 1 마이너스 베타 1 t승분의 1의 값이죠. 그러면 초반에는 아주 큰 값을 갖다가 여기가 1이죠. 점점 작아지는 이런 부스팅을 한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 마이너스 베타 1 t승분의 1이 곱해진 이유는 바로 요런 부스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뭐 저 식에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반비례하는 함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적용을 했다. 그 나머지 알고리즘들은 완전히 그대로라는 얘기죠. 이렇게 약간 변형된 알고리즘이 실제로 많이 쓰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다 델타라는 알고리즘은 아주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은 아닌데,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에 잠깐 있어서 쓰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 G라는 게 그레디언트가 되겠고요. 노테이션이 조금 바뀌었지만, 여기서는 그레디언트 U라고 아예 표현을 했는데, 그레디언트 U가 G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민 스퀘어가 이런 의미죠. 스퀘어의 평균을 구하고 루트를 취하는데, 자, 여기서도 재미난 거는 그레디언트가 벡터죠. 이걸 제곱한다는 얘기는 벡터를 제곱하는 게 수학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오퍼레이션 존재를 안 하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엘레멘트별로 제곱한 걸로. 그래서 이 루트를 씌운 것도 엘레멘트별로 루트를 취한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제곱과 루트는 엘레멘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학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 조심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벡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계산된 그레디언트를 이전에 어떤 지금까지 나왔던 평균 값으로 나눠주겠다. 생각해보면 이게 기본 철학이 히스토리 베이스드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아다 델타는 사실은 히스토리 베이스드 알고리즘의 또 다른 버전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x는 세타에 해당되는데, 세타의 값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이전에 나왔던 세타 값들하고 큰 차이가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전에 나왔던 세타 값들의 평균을 비슷하게 계속 튀어나올 수 있게 이런 업데이트를 해준다. 즉 노멀라이즈를, 그레디언트를 노멀라이즈하고 다시 이 세타 값의 평균으로 언노멀라이즈 해주는 이런 구조를 갖는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에 나눗셈 요놈은 엘레멘트 와이즈 벡터 간의 나누기다 라는 점만 주의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소개된 여러 알고리즘들을 실제로 어느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 불행히도 여기 아담은 빠져있네요. 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근데 이거는 PPT라. 잠깐만요. 자, 뭐 여기까지 뭐 질문 있는 사람 있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실제로 이제 실행한 뭔가 그림이 되겠고요. 요 빨간 게 기존의 베이직한 그레디언트 세트고, 녹색이 모멘텀 알고리즘이고, 보라색이 네스터로프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약자고요. 그다음에 히스토리 베이스 알고리즘 파란색 아다그레드라고 부르죠. 그다음 방금 전에 배운 아다델타, 그다음 히스토리 베이스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모멘텀 기반의 알고리즘도 약간 오버슈팅하는 경향이 있죠. 너무 많이 날아가는, 빠르게 가긴 하는데, 그래서 좀 빠르게 가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파란색, 히스토리 베이스드 알고리즘. 그리고 나머지 모멘텀 알고리즘들 두 개랑 결합된 퍼포먼스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아담의 알고리즘과 유사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얼마큼 빨리 그 액큐러시가 올라가나 때 아다그레드가 빠르고 기존에 베이직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좀 천천히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단순히 이런 알고리즘을 비교할 때 그 컨버전스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약간 그 이론적으로 볼 땐 더 중요한 비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최적화 이론에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배운 SVM 같은 경우는 컨벡스 함수라서 포물선 같은 함수라서 이 글로벌 미니멈이 딱 하나만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이런 컨벡스가 아닌 상황인 경우, 즉 뭐 아래로 볼록 이런 상황이 아닌 경우는 non 컨벡스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 로스 펑션의 쉐이프가 굉장히 다양하게 왔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제일 골칫덩어리가 뭐냐면 그레디언트 값은 제로인데 그거 이제 순수 수학에서는 익스트리멈 포인트라고 하죠. 즉 그게 미니멈이 될 수도 있고 맥시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레디언트가 제로인데 미니멈도 아니고 맥시멈도 아닌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떤 건지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어떤 예시가 있는지? 예, 아는 사람 있네요. 새들 포인트가 딱 그런 부분입니다. 새들이 말 한 장이죠. 말 한 장을 상상을 해보면,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말 한 장이 그 앞뒤로, 그러니까 말의 앞 목하고 꼬리 쪽으로는 이런 이제 모양을 보이고, 제가 잘 못 그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양다리를 딱 걸치는 부분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다리를 걸치는 부분만 본다 그러면 위로 볼록입니다. 여기가. 그렇죠? 그 다음에 말의 앞뒤로 보면은 아래로 볼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 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계산해도 그레디언트가 제로고, 왜냐하면 이 방향으로 미니멈에 해당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그레디언트가 여전히 제로입니다. 근데 그 방향의 맥시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놈이 맥시멈이 될 수도 있고 미니멈이 될 수도 있는. 새들가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이슈냐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새들 포인트는 그러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새들 포인트는 여기 학생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왜 나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글로벌 미니멈이 아닌 게 이쪽으로 빠지면, 그러니까 다리를 놓는 이쪽으로 빠지면 더 낮은 값들이 분명히 존재할 테니까. 그러니까 미니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키포인트는 새들 포인트 그레디언트가 제로라고 해서 거기에 안착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거기에 안착하지 말고 새들 포인트에서 빨리 빠져나가는 게 상책이다 라는 거고, 첫 번째 포인트로 돌아갔을 때 그럼 새들 포인트가 심각하게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현상이냐, 딥러닝 학습에서 심각하게 걱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새들 포인트가 몇몇 최근에 나온 이론적인 논문에 의하면은 한두 개가 아니고 딥러닝 펑션의 로스 펑션에서 지수 함수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라는 게 이미 이론적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들 포인트에 안착을 하면 결국 그러니까 로컬 미니마도 아니죠. 그냥 로컬 익스트리멈에 빠지는데 그러니까 중간값에 그냥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새들 포인트는 빨리 탈출하는 게 상책이다. 새들 포인트가 그러면 관점에서 빨리 탈출을 하는 그런 비헤이비어가 우리가 소개한 이런 알고리즘들이 같을 거냐 다를 거냐. 놀랍게도 다 다릅니다. 이유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막 그런 히스토리 베이스든 모멘텀이든 막 변형을 가했죠. 단순한 그레디언트만 계산하면 새들 포인트에 그냥 빠져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자꾸 변형을 주니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건데 정확한 그레디언트를 계산 안 하고 엉뚱한 걸 계산하니까 잘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래서 안 좋은 어떤 노이즈가 발생을 해서 안 좋은 거긴 한데 새들 포인트 입장에서는 더 좋은 비헤이비어를 보인다. 그래서 이 빨간색인 그레디언트는 한번 빠져버리면 아예 못 나오는데 다른 종류의 알고리즘들은 뭐 예를 들면 아다델타라든가 이런 RMS 프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레디언트가 제로인 값에 빠지지 않고 빨리 탈출한다라는 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탈출하고 있죠. 왜냐하면 더 작아 함수값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탈출을 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레디언트 디센트 베이직한 알고리즘을 쓰면 되지 왜 자꾸 이런 이상한 변형을 가해서 쓰냐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현상들이 더 숨은 그런 목적이 됩니다. 사실은 단순하게 빨리 컨버지 한다라는 그거는 사실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새들 포인트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SGD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의 변형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요약을 하자면 피직스 베이스 알고리즘 있고 히스테리 베이스 알고리즘 있고 전자는 모멘텀 방법, 후자는 뭐 RMS 프랍 두 개를 결합하면 아담이 된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근데 뭐 지금 봤듯이 뭐 이렇게 심오한 이론이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조금씩 고쳐서 썼는데 어쨌든 성능이 잘 나온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러닝 레이트 요 람다라는 것들 업데이트할 때 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저걸 어떻게 잘 설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얘기죠. 이 부분은 나중에도 한번 또 언급이 되겠지만 이 러닝 레이트를 그러면 마구 바꿔봤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적당히 잘 잡으면 트레이닝 로스가 이렇게 빨간색처럼 아주 바람직하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너무 크게 잡으면 빨리는 떨어지는데 빨간 것보다 컨버지 됐을 때 값이 커집니다. 자, 이거는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도 예측 가능한데 왜 이게 예측 가능한 일일까요? 아까 답한 학생의 기회 학생, 하늘색 티 입은 학생. 네. 이 녹색 하이러닝 레이트일 때 왜 컨버지 될 때 로스가 계속 안 떨어질까요? 아까 그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보면 예측할 수 있는데 그 뒤에 학생? 예, 크게 얘기해주세요.
그게 조금 더 정확하게 답을 해볼 수 있는. 그 뒤에 회원 학생, 옆에 학생. 네, 그러니까 어떻게 수렴을 안 할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맴도는데 어떤 식으로 맴돌까요? 그 옆에 학생. 그냥 상식적으로 답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게 로스 펑션이 이런 이차함수 형태다라고 했을 때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여기서 이제 여기가 글로벌 옵티멈이죠. 여기서 그냥 살짝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거 값이니까 굉장히 높은 값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걸 이제 제어 이론에서 이 오버슈팅 한다고 보통 그러죠. 지나치게 너무 많이 가야 되는. 그래서 뭐 어떤 비율을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10m 왕복 달리기 생각해 보면 됩니다. 10m 왕복 달리기에 어떤 목표 지점을 놓고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할 때 왕복 달리기는 너무 빨리 달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표 지점에서 정확하게 왔다 갔다 하려면 적당한 속도로 왔다 갔다 해야지. 예를 들어 시속 100km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지나치고 또 지나치고 그래서 목표 지점 근처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러닝 레이스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왕복 달리기에 달리는 속도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 뭐 논리로 너무 작으면 천천히 떨어지는데 뭐 이 컨버전스 할 때는 비슷한 값으로 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 크면 아예 컨버전을 안 할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다. 왜냐하면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근처에서 놀지 않고 아예 그냥 다른 동네에 가버리는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른 동네에 다른 로컬 미니멈에 빠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적당히 잘 선택해줘야 되고 이거를 점점 컨버지 할 때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줄여주면 좋다. 그래서 엑스포넨셜 디케이도 하고 뭐 t분의 1 디케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줄여주는 이런 걸 이제 스케줄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 파이토치 라이브러리에 요 러닝 레이트를 어떤 스케줄링을 하는가까지 다 펑션들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한번 여러분들이 실험 삼아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 나머지 다룰 이슈가 이제 그 이니셜라이제이션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딥러닝이 우리가 지난번 1장에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80년대 한참 연구되다가 연구가 완전히 이제 실패로 거의 끝나서 아무도 연구 안 하는 그런 암흑기에 접어들었는데 두 번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60년대 MIT에서 AI라는 개념이 처음 나와서 좀 반짝 연구하다가 그때는 약간 이제 심볼릭 랭귀지라고 그래서 리스프라든가 이런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 차원에서 뭔가를 AI를 구현해 보겠다고 덤볐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시도였다고 보면 됩니다. 뭐 당연히 실패할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한번 암흑기가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가 한 70년대 나오고 80년대 많이 연구되다가 다시 암흑기에 접어들었는데 암흑기에 접어드는 이유는 한 두세 레이어 정도까지는 학습이 잘 되는데 한 5레이어만 넘어가도 학습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원인을 파악을 해보니 이게 다름이 아니고 좀 황당한데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근본적인 이론적인 뭔가 미스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초기화를 잘못해서
암흑기에 접어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수많은 천재들이 수천 명들이 그 시절에 달라붙어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단순한 문제인 걸 인지를 못했다라는 게 좀 지나고 보면 좀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2006년에 어제 그저께 뉴스 나왔죠. 힌튼 교수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힌튼 교수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오늘 배우는 이 아주 타이밍이 굉장히 적절한데 노벨상 딱 발표되자마자 저희 수업에서 힌튼 교수의 기여를 여기서 이제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하게 됐는데 그 그러니까 웨이트 파라메타들을 보통은 이제 80년대는 올 제로로 놓거나 아니면 그냥 뭐 올 원으로 놓거나 뭐 이런 아니면 랜덤하게 놓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힌튼 교수가 파악을 한 거는 이걸 아무렇게 놓으면 큰일 난다. 굉장히 신중하게 케어풀하게 잘 선정을 하지 않으면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발견을 했고 이제 그걸 하는 방법론으로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리스트릭티브 볼츠만 머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레이어별로 앞뒤 레이어만 잘라갖고 그 웨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요 RBM이라는 방법론으로 학습을 시켜서 웨이트를 그걸로 초기화시키는. 그래서 RBM이라는 방법론으로 초기화를 했더니 한 10개 레이어도 쉽게 학습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제 80년대 암흑기에 접어들었던 게 2006년에 힌튼 교수가 이니셜라이제이션을 RBM이라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제 다시 부응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틀 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물리학자들이 보기엔 별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방법으로 노벨상을 너무 쉽게 받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또 여러 관점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 물리학자들이 이게 AI가 너무 성장을 하니까 우리도 여기에 기여했어라는 뭔가 숟가락 얹기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시각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 AI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은 누군가를 파악을 했고 그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듯이 이제 힌튼 교수가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긴 하지만 이런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 공로가 엄청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적인 공로죠. 뭐 이론적인 공로라기보다는 그리고 이 RBM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물리학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통계 역학에서 온 개념이 많이 동원이 됐습니다. 특히 그 볼츠만 프로버빌리티라는 그런 에너지 기반의 어떤 확률 분포를 도입을 한 그런 알고리즘이 되기 때문에 또 물리학자들도 숟가락 얹기 딱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요즘 핫한 인더스트리에 물리학적인 방법론이 동원이 됐으니 이건 뭐 상을 줄만하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굿뉴스는 그렇고 배드뉴스는 이 힌튼 교수의 방법을 현재는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너무 복잡하고 이것보다 훨씬 단순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약간 허탈한 결과긴 하지만 어쨌든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중요하다. 그거에 집중하는 게 옳다라는 게 이제 힌튼 교수의 가장 중요한 기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왜 중요한가를 좀 정성적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뭐 다양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생각할 수 있는데 80년대에는 뭐 예를 들면 시그모이드 같은 것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시그모이드하고 비슷한 하이퍼탄젠트 펑션을 한번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쓰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4개 레이어 뭐 중간에 뭐 다른 것도 있긴 하겠지만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각 W 매트릭스 레이어별로 있다. W1, W2, W3, W4 이렇게 W 그 행렬의 그 초기 값을 아주 크게 설정하는 경우하고 가우시안 어떤 랜덤 베리어블로 아주 작게 설정하는 그 두 가지 익스트림 케이스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평균이 제로고 표준 편차가 0.1이 그냥 대략의 크기가 한 절대값의 크기가 0.1 정도 되는 작은 값으로 세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인풋 값을 이런 거를 집어넣고 6디멘전 인풋이죠. 쭉 연산을 포워드 패스라고 하죠. 백워드는 아직 신경도 쓸 단계가 아닙니다. 포워드 패스로 쭉 가보면 한 2레이어 지나가면 다 올 제로가 된다. 왜? 점점 작아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레이어를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액티베이션 값들이 그냥 요 근처에 계속 머문다는 거예요. 요 근처로 왔다 갔다 하다가 점점 작아지다가 그냥 0으로 컬랩스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의 액티베이션 밸류의 컬랩스라고 부르고요. 자, 이 반대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니셜 값들을 좀 큰 값으로 표준 편차가 0.1이 아닌 10배인 1로 한번 키워보자는 얘기입니다. 100배네요. 10으로 키워보자. 동일한 인풋을 줬다. 그러면 이게 각 행렬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가지니까 이놈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쪽 아니면 이쪽이 된다는 얘기죠. 이쪽이 되면은 플러스 1이 나오고 이쪽이 되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요 근처 0 근처에 머물지가 않고 굉장히 크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첫 번째 레이어만 지나도 그냥 either 플러스 1 or 마이너스 1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쪽 값이나 이쪽 값으로 세츄레이션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학습에 방해가 되느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백프로포게이션을 배웠으니까 한번 이론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지난번에 백프로포게이션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이런 연산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레디언트 W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이 백프로포게이션 식이 있었는데 자, 이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너무 작을 때는 올 제로가 되는 액티베이션이 그 다음에 너무 클 때는 이제 세츄레이션이 되는 근데 이게 두 개 다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올 제로가 되는 경우는 왜 문제가 되냐면 W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는데 그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텀이 각 액티베이션 값, 그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값들이 이렇게 곱해지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다 제로가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그레디언트가 다 제로가 된다는 얘기. 그렇죠? 그 말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려면 그레디언트가 난제로 값이 돼야 뭐가 업데이트가 되는데 항상 제로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그냥 뭐 몇백 시간, 몇천 시간, 몇 주일을 기다려도 이게 전혀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학습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값이 제로가 되면 큰일 난다 라는 얘기고, 자 그럼 세츄레이션도 문제라는 얘기죠. 세츄레이션은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것 때문에. 세츄레이션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쪽에 미분값들이 다 제로가 되죠. 슬로프가 제로니까. 그러면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의 미분이 또 곱해지는데 이놈이 제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까는 이게 제로가 문제였고, 그러면 백프라파는 이 그레디언트 자체가 제로가 되니까 이게 제로가 되고 이게 또 제로가 되니까 그레디언트 W에 대한 그레디언트 또 올 제로가 되고, 그래서 세츄레이션이 돼도 안 되고 올 제로가 되도 콜랩스가 돼도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80년대에 암흑기가 온 이유는 그냥 딱 이 두 가지 현상 때문에 암흑기가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수많은 천재들이 그 연구를 10여 년 가까이 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를 예상도 못했다라는 게 참 뭔가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집단 지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집단 지성이 안 통할 때가 있다. 집단 지성이 오히려 안 좋을 때가 있다라는 또 아주 좋은 카운터 이그젬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올 제로가 되는 현상을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보인 거고요. 첫 번째 레이어, 총 10개 레이어가 있는데 레이어가 지나면 지날수록 가운데가 제로입니다.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이 액티베이션 값들이 예쁘게 펴져 있어야 좋은데 점점 올 제로로 콜랩스 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웨이트 값이 아주 작을 때 표준 편차가 0.1일 때 이럴 때고, 웨이트 값이 아주 클 때는 뭐라 할까, 이렇게 U자 쉐입의 히스토그램이 생긴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 아니면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가버려서 아까 같은 세츄레이션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실제로 아까 힌튼 교수가 만든 RBM 알고리즘은 아무도 안 쓴다고 그랬죠. 왜냐면 너무 복잡해서. 문제는 해결했고 문제의 원인은 파악을 해주는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좀 비실용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간단하고 훨씬 거의 계산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것도 역시 뭐 힌튼 교수 연구실에서 나온 연구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식으로 그러면 요 이니셜라이즈를 해야 되냐. 다른 말로 바꾸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로 이니셜라이즈를 하면 되는데 저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어떤 식으로 잘 조정해 줄 건가를 조금 정량적으로 논리적인 방법으로 찾아내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걸 실제로 찾아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백프랍에서 썼던 그런 노테이션들을 쓰면 쉽게 유도가 가능합니다. 쉽지는 않은데 약간 확률적인 이론에 대한 이해가 좀 있긴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 하이퍼탄젠트 펑션 같은 경우로 좀 제한을 두고 사실은 뭐 렐로여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 제로일 때 슬로프가 1이다 정도만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냥 계산의 편의상 1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프리 액티베이션은 리니어 텀 플러스 바이어스 텀, 액티베이션은
리액티베이션을 넌리니어 펑션에 통과시킨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이 i번째 레이어의 인풋 레이어의 노드의 개수를 ni라고 하고, 그 다음에 i 플러스 1번째 노드의 개수를 ni 플러스 1로 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노테이션은 지난번 백프랍 우리 배울 때 노테이션하고 동일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일한 식이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여기 칠판에 썼던 백프랍에서 L을 L 플러스 1로 바꿔치기 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I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리고 L 대신에 이제 I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칠판에 썼던 것처럼 W 매트릭스의 그레디언트는 그 매트릭스의 인풋 값, 그러니까 이전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값이죠. 그 로우 벡터를 트랜스포즈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에서 오는 그레디언트를 로우 벡터로 곱하면 행렬이 나오겠죠. 이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확률 이론에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가정을 하는데 이게 정확한 연산을 하려면 정확한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몇 가지 이제 계산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무리하지 않은 가정을 합니다. 어떤 가정이냐면 인풋 값하고 곱해지는 이 웨이트 값, 즉 요 A하고 W가 서로 독립이다. 확률 이론적으로. 크게 무리한 가정은 아닙니다. 대체로 독립이니까. 이따가 배우는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배울 때 그런 공급이 조금 더 나올 거고요. 그리고 자, 그렇게 되면 두 개 독립인 어떤 확률 변수가 곱해졌을 때 그때 베리언스는 각각이 평균이 제로이면 베리언스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는 확률 이론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사람들은 집에 가서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자, 그러면 또 다른 거는 이 곱도 있지만 합도 있다는 얘기죠. 두 개의 독립인 변수 xy의 베리언스는 각각의 베리언스하고 같다. 합의 각각 같다라는 요건 지금 자료에 빠져 있는데 요거까지 써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적용을 하면 자, 가정은 뭐냐면 인풋과 웨이트는 독립이다. 그게 그냥 유일한 가정입니다. 그 가정 하에 이 두 가지 원리를 쓰겠다는 얘기죠. 곱의 베리언스는 곱해지는 거고 합의 베리언스도 합해진다. 독립인 경우에는. 자, 그걸 활용하면 i번째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값의 베리언스는 이전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값의 베리언스에다가 현재 레이어의 W의 액티베이션 값의 베리언스를 곱한 거. 근데 그것들이 각 노드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노드면 요 노드의 베리언스는 요거 베리언스 곱하기 요거 베리언스 더하기 요 베리언스 곱하기 요 베리언스. 그러니까 요 인풋 노드의 개수만큼 더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해진다라는 거는 바로 요 원리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곱해진다라는 거는 요 곱하기 웨이트가 요거니까. 그래서 덧셈 곱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자, 그게 이전 레이어의 어디 갔지? 네, 여기 있네요. 이전 레이어의 개수에다가 현재 레이어의 베리언스들을 곱한 게 지금 바로 설명한 겁니다. 이전 레이어의 노드의 개수만큼 쫙 더해지고 그만큼의 화살표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각 웨이트들이 곱해지니까 그 베리언스가 인풋 값 여기에 이제 A인데 A가 곱해지는데 그 단계를 다시 반복한다는 얘기죠. 요놈의 베리언스는 그 직전 레이어의 베리언스고 그 직전 레이어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고 그것도 이전에 직전 레이어 베리언스. 약간 점화식처럼 계속 백트래킹을 해서 인풋 레이어까지 내려가면 현재 i번째 레이어는 이전 i-1개 레이어에 해당하는 값들을 다 곱해준 거.
곱하는 거는 바로 이 현상. 모든 변수들이 다 독립이다라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곱해지는 거죠. 인풋의 베리언스. 그래서 현재 액티베이션 값, 이게 정확한 분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간 뭐 바이어스 텀들도 무시하고 뭐 이게 독립이라고 가정을 하는데 실제 독립이 아닐 수도 있고 한데 일단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식이 하나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재미난 것은 여기 이제 포드에 대한 정확하게 얘기하면 statistical analysis입니다. 통계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포워드 패스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을 한 거고 동일한 분석을 백워드 패스, 백프로퍼게이션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죠 지금. 근데 뭐 기본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확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확률 이론에 기반한 거가 전부입니다. 백워드 패스인 경우는 이제 요 식을 이용해서 자 이거는 1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랬습니다. 이 텀은 무시하고 이전 레이어의 W들이 곱해지니까 사실 포워드 패스나 백워드 패스나 식의 구조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워드 패스는 아래쪽 레이어들의 베리언스들을 다 곱한 거고 백워드 패스는 위쪽 레이어 베리언스를 다 곱한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현재 그러니까 가장 로스 펑션에 대한 가장 윗단의 베리언스 곱하기 위에 있는 레이어들의 베리언스하고 노드의 개수를 다 곱해서 다시 곱한 거. 네,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식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식이 뭐 어디 쓰이는 것도 아니고 사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특정 부분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하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유도 과정이 힌튼 교수가 노벨상을 받은 알고리즘보다 더 좋은 알고리즘을 이런 단순한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노벨상보다 더 훌륭한 알고리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이론의 완성도는 많이 떨어지지만 실용성은 알고리즘보다 훨씬 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하는 거는 W죠. 요 놈에 대해서 우리가 베리언스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아주 단순합니다. 곱으로 돼 있으니까 이 원리를 적용해서 요 놈은 포워드 패스에 대한 베리언스죠. 방금 여기서 계산했어요. 이거를 여기다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요 놈은 백워드 패스죠. 방금 계산했습니다. 여기 계산했죠. 이거를 여기다 갖다 붙이고 그냥 곱해버립니다. 자, 곱한 결과가 복잡하지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두 식을 그냥 곱해버린 게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unknown 파라미터인데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는 거는 인풋의 베리언스,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의 그레디언트의 베리언스. 뭐 이거는 그냥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고. 자, 그랬을 때 보면 여기는 i-1까지 곱해진 거고 여기는 i 플러스 1부터 마지막 레이어까지 곱해진 거고. 근데 포인트는 뭐냐? 이 i번째 레이어에 상관없이 이 베리언스가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i에 인디펜던트하게 이게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이게 주어졌고 이게 주어졌으면 프로덕트 텀 안에 있는 놈이 일정해져야겠죠. 근데 여기서 전제 가정은 네트워크의 구조는 이미 주어졌다고 가정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각 레이어의 인풋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 개수. 노드의 개수는 NJ, 뭐 NJ 플러스 이런 거죠. 주어졌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주어진 상수란 얘기죠. 그런데 모든 i에 대해서 이게 일정하려면 여기다 프로덕트 텀이 있는데 i만 빠져 있죠. 그러려면 이 안에 있는 프로덕트 안에 있는 텀들이 상수해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 이걸 몇 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게 전체가 일정한 값을 유지하려면 이것과 일정한 값을 유지해야 된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빨리 설명해서 캐치 못한 사람은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항이 일정하다. 네, 일정하다라는 거 그냥 그 상수항은 어떻게 보면 그 크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별도로 노멀라이즈를 시키기 때문에 그냥 이걸 1로 놔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요 텀이 1이 된다. 모든 노드에 대해서, 레이어에 대해서, 제2번째 레이어에 대해서 포워드 패스의 베리언스가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텀이 1이 된다는 얘기는 모든 제2번째 레이어에서 백워드 패스가 1이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J에 대해서 이 두 식을 항상 만족하는 베리언스를 찾자. 이것들은 주어진 거니까, NJ들은. 그러면 그 베리언스를 초기화하는 베리언스를 잡아버리면 된다는 그래서 가장 단순한 방법은 두 식을 한꺼번에 만족시키려면 두 식을 더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더해버리고 이거는 공통되니까 계산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 식의 의미가 뭐냐? 초기화하는 이 웨인 매트릭스의 베리언스는 그 레이어의 인풋 노드 개수 더하기 아웃풋 노드 개수 분의 2를 하면 된다는 거죠. 표준 편차 구하려면 이게 루트 취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저런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했더니 힌튼 교수가 한 방법보다 훨씬 더 성능도 잘 나오고 뭐 속도도 무지막지하게 빨라지고 뭐 이렇게 초기화하는데 힌튼 교수 방법을 쓰려면 막 몇십 시간이 걸렸는데 이거는 그냥 몇 미리세컨드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기화하는 알고리즘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훨씬 더 파워풀하다라는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가우시안으로 하려면 이렇게 이니셜라이즈 하면 되고 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가우시안이 싫으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딱 베리언스가 맞게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집에 가서 한번 체크해 보면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델타, 2분의 델타의 사이에 있는 어떤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의 베리언스를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서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12분의 델타 제곱입니다. 그래서 그거 계산해 보면 저게 딱 요 식과 맞아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더 재미난 사실은 이거보다 더 단순하게도 단순한 버전도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버전은 뭐냐? 방금 전에 두 개씩을 한꺼번에 만족시키려고 더 했는데 재미난 사실은 이 세츄레이션이나 이 제로로 콜랩스 되는 이런 현상들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 말은 세츄레이션 되고 제로로 콜랩스 되는 거는 포워드 패스에서 발생하지 백워드 패스에는 거의 발생을 안 한다는 얘기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백프로피게이션 안 말고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게 포워드 패스에 대한 조건이고 이게 백워드 패스에 대한 조건인데 이쪽에서는 두 번째 식은 거의 문제를 일으키질 않기 때문에 결국은 첫 번째 식만 만족시켜도 된다. 그러면 이 식은 그냥 nj분의 1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두 개도 다 안 쓰고 그냥 첫 번째 항 요것만 쓰는 형태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힌튼 교수 연구실에 이제 제비어 글로러라는 대학원생이 있었는데 제비어라는 사람 first name이죠.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거를 제비어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이제 파이썬 뭐 토치 텐서플로우에 그냥 언급이 없으면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이 알고리즘으로 현재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가우시안을 하는데 인풋 노드 개수분의 1의 베리언스로 그냥 이니셜라이즈 하면 알아서 잘 학습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나게 단순한 방법 해결책이 있었는데 이걸 못 찾아서 80년대 아무개 접어들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니셜라이제이션까지 이제 맞출 거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지금 방금 유도했던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식은 이니셜라이즈만 가정을 해서 유도된 식이 아니죠. 보면 트레이닝하는 중간에도 이게 사실은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식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관점에서는 이 식이 가능하면 트레이닝하는 중간에도 저게 계속 유지되는 게 좋겠다라는 발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니셜만 해도 크게 도움이 되지만은, 그래서 트레이닝하는 중간에도 저것을 계속 유지시키게 해주는 방법론. 초기에 하는 것을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 중간 단계 초기화하고 비슷하게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것을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혀 다른 알고리즘 같지만 철학적으로 동일한 취지라는 얘기죠. 다음 시간에는 이니셜라이제이션 개념이 그냥 그대로 확장된 트레이닝 단계에 확장된 노멀라이제이션 알고리즘, 보통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죠. 네. 이거는 여기에 써 있는데 각 컴포넌트의 평균